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도 간밤에 나온 뉴스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몸에 힘이 더 빠지실 거예요. 왜냐면 줄 듯 말 듯한 이런 반복적인 이런 장세가 사람 심리를 더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모든 것이 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롤러코스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롤러코스터에 앉아 있고 싶지 않아도 롤러코스터에 앉아 있게 현재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체는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떨까요? 내가 그런 뭐 흥미진진한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앉은 거랑 타인에 의해서 그 자리에 만약에 롤러코스터라는 놀이기구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 거야. 울렁거리고 멘탈도 흔들리고 어? 막 이렇게 계속 막 빙글빙글 돌잖아요. 자, 하여튼 지금의 상황이 그런 게 아닐까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일단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영상을 보시다 보면 몇몇 개 포인트가 있어요. 전 세계 지금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투자한 코인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구나. 뭐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코인베이스의 미국인 투자자들이 제소를 하겠다. 뭐 본인들 그 지갑이 뭐 탈취당했다. 해커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업비트에 빗썸에 뭐 안전하게 내가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이메일이나 내가 의심 가는 이메일이나 모바일에서 메시지 같은 거는 잘못해서 내가 클릭을 하거나 터치를 잘못하면 이게 좀비폰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항상 이제 절대적으로 조심하시고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시면 아이폰을 안드로이드 폰 그러니까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XRP 투자자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예측하는 게 XRP가 뭐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2025년까지 3.81달러까지 찍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거 투자해서 뭐 5,400원 벌겠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나요? 이런 자체를 규정 지으실 필요가 없어요.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만 원까지 간다, 뭐 얼마까지 간다. 그거를 100% 정확히 맞출 수가 있을까요? 음.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소송에 승리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는데 그 오스모 파이낸스의 CEO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도 예전에 소송의 결과는 진행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 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은 물론 있긴 하겠지만 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오스모 파이낸스의 CEO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네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어떨까?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소송에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보세요. 어, SEC 소송이 장기적으로는 XRP의 미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일단 이 전제를 깔고 왜 그러냐? 소송 결과가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패소하여 벌금을 물더라도 합리적인 지불 조건을 협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전반적인 강세 사례는 거래 비용보다 기술 채택에 의해 진행되므로 결과는 성공 또는 실패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의미 없단 얘기예요. 그냥 XRP라는 이 코인 자체가 프로토콜로서 어떻게 전 세계 국경 간 송금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건 잘 이렇게
코인 관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큰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가 아마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내 가상자산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트코인도 과거에 그랬었고 50만 원, 60만 원 할 때는 단타를 2만 원 벌겠다고 단타를 밤새면서 단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천만 원 가 있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XRP 몇백 원이잖아요. 나중에 이게 가격이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금 미래를 한번 기약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뭐 100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중국 CPI가 2.8% 상승했어. 그래서 예상이 부합됐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중국이 뭐 현재 뭐 기축통화국은 아니지만 중국의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얘기가 사실 그렇게 매크로 경제에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 그리고 하다못해 미국인들이 쓰는 모든 제품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에서 수입해다 쓰는 게 상당히 많아요. 공산품이 됐건 뭐 농산물이 됐건 아직까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쁜 지표가 발표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게 아마 이 뉴스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고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코인텔레그래프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 줄이기 위해서 아시아 위안화 구상을 한다. 예.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체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그냥 자국 내에 CBDC를 유통시키기 아니라 그냥 범상용화를 시키겠다. 동아시아에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CBDC와 마찬가지로 연구원들이 분산 원장이 13개 통화 묶음에 고정될 아시아 토큰 및 뒷받침을 형성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일단 여기 13개 통화 묶음이라고 여기 써있죠. 13개국.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뭐 이 13국에는 오페크나 브릭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더 나아가서 보세요. 연구원들에 따르면 통화에는 중국 위엔화, 일본 엔화, 한국 원화와 함께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통화가 포함된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얘기를 예전에 좀 서서히 했었던 것 같은데 위엔화가 기축통화는 될 수가 없어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서서히 뭔가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그냥 감정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정이 이성을 지배해서 거기서 결론 도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하는 사업,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국가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세요. 음. 이거는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왜 경찰 국가를 포기를 했었는지. 이게 이제 제가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20년 이상 심화된 경제 통합은 지역 통화 협력을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를 중국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뒤에서 밀어주는 게 BIS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중국 혼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BIS가 뒤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과연? 자, 어쨌건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기축통화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BSN이 R3와 또 같이 움직여요. 연합해서 또 움직여요. XRP는 R3와 그리고 R3는 스위프트와 R3를 중간에 놓고 XRP와 스위프트는 같이 조율해서 상호 협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무슨 일개 기사가 나와서 XRP의 뭐 대항마로 스위프트인데 스위프트가 체인링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XRP가 밀릴 수도 있다. 뭐 별의 별 피설들이 다 나오는데 말 같지도 않은 피셜이고
결국에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뭐 유로존이든 결국에는 이거예요. 단일 통화요, 단일 통화. 예. 단일 통화 합성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사실에 관해서 베리 실버트란 이 인물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R3하고는 네오코인도 사실은 관련이 돼 있어요. 국내 뉴스를 보면 이제 댓글을 보면 참 재밌어.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이 여기 보면 삼성, SK 한시름 났다. 미 두 곳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1년 유예한다라는 얘기를 바이든 정부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엔 엄포를 놨는데 1년 유예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셨을 때도 그때 통신 장비에 관해서 화웨이하고 관련해서 처음에는 막 강경하게 나가다가 유예해주고 그게 계속 미뤄졌어. 그 기간 동안 중국의 통신 장비는 전 세계에 어느 정도 깔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강경하게 나가면 되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왜 줬을까요?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또 이게 연장되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 반도체 장비에 관해서 중국은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관해서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글로벌리스트란 사람들이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미, 중을 두고 사람들을 둘로 갈라놔요. 이데올로기를 갈려놓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고 우리한테는 공산주의는 안 좋은 거잖아요. 공산주의를 이렇게 딱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뭐 민주주의가 승리하면 뭐 어떻고 공산주의 승리하면 어떻게 됐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다가오는 시절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세상이 통제하게 되면 그거는 자유로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사실은 블록체인이 장점도 있지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대중 통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거기다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의 물리적 접촉이 어려워지는 분위기를 미디어를 통해서 조장하고 있는 것도 한편으로 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1년에 끝난 게 아니라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특히나 나이 어린 친구들이 이성을 만날 때 미리 가지고 있는 그 주관이 있어요. 예. 그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의심부터 많이 한다. 그러면 그게 남녀 간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어쨌건 그런 사회가 점점 이제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 골드만삭스에서 연준이 2024년까지 금리 인하 않을 것이라는 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4.5 부근서 유지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게 쉽게 그냥 볼 수 있는 뉴스죠. 근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9월 20일 날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 연준이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4차례 인상할 것이고 2024년까지 4.25에서 4.50% 범위까지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11월과 12월에 기준금리를 50bp씩 그러니까 0.5%씩 두 번에 걸쳐서 인상을 하고 2023년에는 25bp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점쳤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막상 11월과 12월에 만약에 실제로 진짜 0.5%의 금리 인상이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기적인 상승장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거는 왜냐면 기존에 뭐 1% 올리겠 지금 아마 미디어를 보면 1% 올리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은 점점 사그러 들고 있는 거는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0.5% 금리 인상한다라고 진짜로 발표가 되면 그거는 시장에 엄청난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3개월 정도, 뭐 2개월, 짧으면 2개월, 길면 3개월 정도의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이제 잘 대응을 하셔야죠. 예, 그냥 뭐 넋놓고 바라보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2023년에 25bp. 그러니까 근데 금리 내린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은 지속적으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향후 전 세계 경제에. 그런 상황에서 노동력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하강을 할 거고 여러분들 실질 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품보다 더 오르는 미 서비스 물가. 상품 가격은 지금 현재 아주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는데 서비스 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상품 물가가 올라가니까 서비스 물가가 후행해서 쫓아가서 올라간 거죠. 구인난이 있으니까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럼 당연히 서비스 가격이 돈을 더 줘야 사람들이 일을 하죠. 예,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시급이 10,000원이면 12,000원 줘야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비슷비슷해져요. 사람 사는 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거고 이 상황은 뭐가 어떻게 됐든 변하진 않는다는 거죠. 물론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겠지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오르지 않는 실질 임금 이게 아마 향후 5년간의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각자 아주 많이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는 하루 되세요.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